요즘 뉴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우리 보고 평생 빌려서 살라는 거 아닌가? 저도 이번 정책 방향 보고 솔직히 그 느낌부터 왔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지금 정부가 하려는 방식이 굉장히 뚜렷해요. 아파트를 더 짓겠다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을 통째로 사들여서 전부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구조거든요. 말 그대로 살 집은 줄이고 빌려 쓰는 집을 계속 늘리는 흐름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구조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집을 가진 사람과 임대시장이 계속 머무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몇 년 만에 확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지금 사야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오늘 그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잖아요? 그때부터는 전체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년 국토부 전체 예산이 62조 원으로 잡혔습니다. 작년보다 4조 3천억이 늘어난 규모, 증가율로 따지면 7% 정도 되죠. 이 정도면 주택 공급 쪽에도 꽤 힘이 실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어떤 집을 늘리고 어떤 집을 줄이는가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먼저 건설 쪽부터 볼게요. 공공임대건설 예산은 6천억에서 1,600억, 거의 75%가 날아갔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쪽도 수천억이 빠지면서 44%가 축소됐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공이 직접 짓는 집,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 나올 공급의 뼈대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이라는 과정이 꺼지면 그 영향은 몇 년 뒤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초체력이 약해지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옵션이 사라진 건설과 달리 매입 임대 예산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융자는 전년 대비 109% 증가, 출자는 2.9조에서 8.3조, 무려 1900%에 가까운 증가율이에요. 이 정도면 방향성을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택 공급의 무게중심이 짓는 집에서 사는 집으로 확실하게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 번만 차분히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짓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공급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에요. 반면 이미 지어진 집은 바로 매입해서 바로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시장에 등장하는 주택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매입 임대 방식으로 확보하는 공적 임대 물량이 19만 호 이상이에요. 겉으로 보면 공급 확대로 늘리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빌려 쓰는 집 위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 물량은 대부분 10년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 고령층 대상으로 확대되는 10년 임대료 동결 제도는 언뜻 보면 부담 완화처럼 들리지만 정작 그 10년 동안은 임대료만 나가고 자산은 전혀 쌓이지 않아요. 월세 50이면 10년 동안 6천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은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줄고 시세가 오르고 그 차이는 조용히 벌어집니다. 이게 정책이 만든 선택지라는 게 조금씩 체감되는 지점이죠. 월세 지원도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777억에서 1,300억,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구조는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원이 늘면 시장 가격이 받쳐 올라가고 임대인은 자연스럽게 그 수준에 맞춰 월세를 올려요. 누가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금이 시장의 전체 기준을 조정하는 성향이기 때문이죠. 결국 월세 시장 쪽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가게 되면 임대료 자체가 올라가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미분양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정부가 5,000호를 매입할 예정이고 예산은 4,95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여기에도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미분양을 매입해서 임대로 분양이 안 된 아파트 물량을 살 집으로 되돌리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임대 영역을 이동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따라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전체를 한 번에 보면 흐름이 정말 단순합니다. 건설은 줄어들고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임대 물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지원금은 임대 시장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장기 임대는 시장에서 수년 동안 묶여있게 되면서 거래가 가능한 집 자체가 조용히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시장을 뒤집는 형태는 아니에요. 조용히, 그런데 꾸준하게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의 종류가 점점 달라지고 그 안에서 돈의 흐름도 조금씩 바뀝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방식이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까진 정책 이야기였죠. 근데 사실 더 큰 차이는 정책보다 사람의 선택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똑같이 10년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지금은 집 사기가 어려워. 그냥 꾸준히 모으는 게 안전한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숫자로 비교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는 월 300씩 꼬박꼬박 모아서 10년 동안 3억을 만들어요. 정말 꾸준히 열심히 모은 거죠. 근데 이걸 저는 저축형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줄을 그어보면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완만한 선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작은 집 하나를 잡습니다. 대출도 섰고 부담도 있었겠죠. 근데 그 선택이 인생의 그래프를 계단처럼 바꿔버립니다. 일반적인 월급 모으기로는 절대 못 따라가는 속도로요. 이걸 왜 계단이라고 하냐면 집이라는 건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띠용
한 칸씩 뛰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지난 10년이 그랬고 앞으로는 그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구조 때문이에요.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면 결국 남아있는 집의 가치는 더 빨리 올라갑니다. 실제로 2013년쯤 4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 돈 1억 중반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출이었죠. 그냥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그 집이 10억이 됐죠.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출도 있었잖아요. 결국 자기 자본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반대입니다. 왜냐면 대출은 10년 동안 꾸준히 갚아버렸고 남은 건 시세차익 6억이 아니라 순자산 9억입니다. 처음 가진 돈은 1억 중반이었는데 10년 뒤 9억이 된 거예요. 이게 계단식 사고방식의 위력인 거죠. 반대로 300만원씩 착실히 저축한 사람은 10년 모아봤자 3억이 전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 같은 세상에서 살았는데 한쪽은 3억, 다른 쪽은 9억. 이 차이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선택의 차이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건 성수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은 떨어진 것도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좋은 지역은 떨어졌다가도 회복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더 명확하게 지역별로 갈릴 겁니다. 대세 상승기처럼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좋은 지역, 살아남는 지역은 앞으로 더 강하게 차이를 만들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주변에서 집으로 자산을 만든 사람은 못 봅니다. 보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부모가 도와줬겠지, 운이 좋았겠지라고 치부해버리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정말 달라요.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 10명 중 8명. 자산을 크게 늘린 방식은 내 집 마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부동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죠. 주식, 코인, 사업, 부업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길을 가든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큰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아파트든 주식이든 사업체든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 거냐예요. 같은 월급, 같은 사회, 같은 경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버티기만 합니다. 이 차이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정해진 원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10년 뒤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도 할 수 있고 10년 뒤에 후회하며 다시 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결국 나의 몫이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그 계단을 딛고 올라가기 가장 좋을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 남들보다 빠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금 더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